안녕하세요, 여러분. 2025년 새학기를 맞아서 윤리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선택하던지 해서 3월 달부터 윤리 수업을 듣게 되는 학생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생활과 윤리라든지 윤리와 사상 같은 경우가 그렇고 선택 과목으로 우리가 윤리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사실 윤리는 1학년 때도 했었어요. 어, 잘 기억을 해보면 어, 통합사에 보면은 윤리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뭐 여러 가지 점에서 그런 게 있지만은, 특히 6단원의 사회정의 같은 경우는 생활과 윤리에 보면은 또 3단원에 나와요. 대단원 3에 사회정의 단원이 있는데 그 윤리 부분, 윤리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1학년 때도 윤리 과목, 윤리에 해당되는 내용을 많이 공부를 했었고, 이제 2학년이나 3학년에 올라가면서 또 윤리를 선택 과목으로 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어, 생활과 윤리 과목, 생활과 윤리를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생활과 윤리 수업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나누어 볼 이건 중요하다, 뭐 이런 내용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또 생활과 윤리는 현대의 삶이 우리가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다양한 윤리적 쟁점들이 생겨나게 됐는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통윤리 규범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생활과 윤리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에서도 이 생활과 윤리를 통해서 생각해 볼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런 점들도 생각해 가면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생활과 윤리 1단원을 딱 펴보면은, 책을 딱 펴보면은 맨 처음에 대단원 1이 뭐예요? 현대의 삶과 실천윤리죠. 이 현대의 삶과 실천윤리에는 크게 중단원이 3개가 있어요. 현대생활과 실천윤리. 그 다음에 이제 중단원이 현대윤리 문제에 대한 접근. 그리고 중단원 3, 윤리 문제에 대한 탐구와 성찰. 이 3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한번 중단원 1, 대단원 1의 이제 중단원 2, 현대생활과 실천윤리를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현대생활과 실천윤리에는 크게 또 소단원이 2개가 있어요. 현대인의 삶과 다양한 윤리적 쟁점들.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현대의 다양한 윤리적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 것은 과학기술이 급속하게 발달함으로써 사회 구조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진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새로운 윤리 문제가 지금 현대에 많이 나타나게 됨으로써 우리가 그걸 직면하게 된 건데, 이것이 새로운 윤리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 생활에서 이 다양한 윤리적 문제, 그다음 윤리적 쟁점들이 등장하다 보니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천윤리가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현대 생활과 실천윤리를 한번 소단원 1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우리가 현대에는 새로운 윤리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했죠. 그거 원인은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 과학기술이 급속하게 발달한 거, 그죠? 과학기술이 급속하게 발달한 거, 그 다음에 사회 구조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진 것이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나타나지 않은 새로운 윤리 문제가 나타나고 우리가 그걸 직면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은 현대에 등장한 이 새로운 윤리 문제는 어떤 특징을 과연 가지고 있을까요? 어, 일단은 현대에 등장한 문제들은
현대에 등장한 문제들은 특징이 현대에 새로 등장한 윤리 문제의 특징은 한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파급 효과의 광범위성, 광범위함. 현대에 등장하는 윤리 문제는 파급 효과가 광범위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는 게 뭐 핵무기라든지 그런 거 있죠. 그러면 핵무기가 우리 생활을 위협하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핵폭탄이 터졌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그 피해가 크겠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최근에 등장한 거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 그죠? 우리가 딱 탑승했을 때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을 해서 목적지까지 사람을 데려다 준다는, 모두가 이 편리한 거를 다 뭐예요? 누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는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되고 또 이제 그거를 이용하다 보면은 전지후적으로 영향이 있고 그 다음에 현 세대, 미래 세대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광범위성. 그리고 두 번째로 책임 소재의 불분명성이 또 특징입니다. 책임 소재의 불분명성. 윤리 문제의 원인이 되는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다. 윤리 문제의 원인이 되는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실천윤리가 등장하게 된 실천윤리학도 윤리학의 한 갈래예요. 윤리학에는 크게 규범윤리학이 있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이제 나오지만 크게 규범윤리학인데 규범윤리학에는 이론윤리학과 실천윤리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좋다라든지 선하다라든지 이런 단어가 있는데 윤리적인 그런 내용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 윤리적인 판단이나 가치 판단을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런 단어를 연구하는 거는 분석윤리학이라고 합니다. 메타윤리학. 그리고 윤리적인 무슨 사실이라든지 그리고 현상을 그냥 쫙 기술하는 거 있죠. 사실대로 기술만 하는 거는 기술윤리학이라고 하는데 이 실천윤리학은 윤리학의 한 종류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실천윤리가 등장하게 된 것은 전통윤리 규범으로서 현대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다는 전통윤리 규범의 한계성 때문에 실천윤리가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을 존중해라. 칸트도 그랬잖아요. 칸트의 정언명법이 뭐예요? 첫 번째는 인간을 목적으로서 대하지 수단으로서 대해서는 안 된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원칙이고, 첫 번째는 자기의 행동이 모든 사람한테도 원칙이 될 수 있도록 행동해라. 이게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가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지 수단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이게 그 칸트의 정언명법이잖아요. 그런데 이 칸트의 정언명법 같은 거를 내세운다고 해서 현대 우리가 생겨나는 여러 가지 그 대화복제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한계가 있겠죠. 왜냐하면 인간 존중이라는 걸 내세워서 해결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과학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그 인간을 수단으로서만 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반대해서 돼요. 과학자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불치병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불임이라든지 불임 임신을 못해서 이제 자식을 못 낳는 경우 있죠. 우리가 아이들이 있어야 되는데 새로운 세대가 나타나야 되는데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임신이 안 된다 불임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불치병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배아복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장해버리면 우리가 과학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한 과학적 그런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그거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거를 이제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근거를 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무조건 배아복제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밀고 나갈 수 있겠어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통윤리 규범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천윤리를 강조하게 된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일단은 현대에는 다양한 윤리 문제가 과학기술의 발달과 그 다음에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등장하게 됐는데 그 다양한 윤리적 쟁점들의 특징은 세 가지였어요. 광범위하다, 불분명하다, 그 다음에 전통윤리만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실천윤리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죠?